예전 우리 세대는 외국 무기 한 대를 들여올 때마다 기술 이전이 되느냐, 부품을 제때 받을 수 있느냐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호주 타운즈빌에서는 정반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호주 육군지휘관이 한국 K9을 바탕으로 만든 AS9 헌츠맨을 세워놓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고급 스포츠카인 페라리에 빗댄 것입니다. 남의 무기를 어렵게 받아쓰던 나라가 이제는 파이브 아이즈 핵심국의 기갑여단 화력을 다시 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더 눈여겨보는 대목은 포신의 위력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생산할 무기인데도 최초 이문의 AS9과 AS10 탄약 운반차 한 대는 한국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현지 생산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국 제52구 경장 포신에 호주군 탄약과 사격 통제 체계를 맞추고 호주 공장이 돌아가기 전에 교관과 정비 인력을 훈련하기 위한 선행 물량이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한국에서 호주 탄약과 한국 포신의 안전성을 검증했고 방어 체계는 양산 전에 폭발 시험까지 따로 진행했습니다. 공장을 먼저 짓고 문제가 터지면 고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구간부터 한국에서 잘라낸 뒤 현지 생산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방산업계가 말하는 초도 전력화 위험 제거입니다. 외국의 노골적인 방해가 확인된 사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압력은 호주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2개 연대분을 검토했지만 2023년 국방전략 검토 이후 2단계 사업이 잘리면서 최종 물량은 AS9 30문과 AS10 15대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는 공장을 예정보다 앞당겨 완공했고 첫 현지 생산 차량이 나온 지 2달도 되지 않아 실사격과 부대 배치까지 연결했습니다. 결국 호주가 산 것은 자주포 30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전방에서 쌓은 포병 운영 경험과 설계, 생산, 훈련, 정비를 함께 굴리는 체계를 산 것입니다. 처음 전력화된 곳은 호주 육군 제4포병연대 106포대입니다. 6문의 AS9과 3대의 AS10이 배치됐고 곧바로 야외 기동과 실사격 훈련에 들어갑니다. 연대는 2027년 말까지 18문의 AS9과 9대 AS10을 갖추며 전체 사업으로는 30문과 15대가 도입됩니다. 승인 사업비는 13억 2,300만 호주 달러로 2026년 8월 6일 환율로 약 1조 3,2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45대로 나눠 대당 가격이 기존 K9의 2배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차량뿐 아니라 현지 공장, 호주형 통신 사격 통제 통합, 시험평가, 교육과 초기 군수 지원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호주군이 왜 페라리라는 표현까지 썼는지 M777 견인포와 비교하면 바로 이해됩니다. M777은 약 4톤급의 가벼운 155mm 39구 경장 견인포로 헬기와 수송기에 싣기 좋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처럼 경량부대를 멀리 보내는 전쟁에서는 유용했지만 포를 펼치고 사격한 뒤 다시 견인 상태로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가 하늘을 덮는 전면전에서는 이 몇 분이 포병대 생사를 갈라놓습니다. 반면 48톤급 AS9은 장갑 안에서 움직이다가 정지 상태에서 약 30초, 기동 중이면 약 60초 안에 사격 준비를 마치고 15초에 3발을 쏜 뒤 즉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분당 6발에서 8발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0초입니다. 포병은 가장 멀리 쏘는 무기가 이기는 병가가 아닙니다. 먼저 발견하고 좌표를 받아 쏜 뒤 적이 반격하기 전에 사라지는 쪽이 살아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주포의 생존성을 가르는 기준도 최고 사거리 하나가 아니라 센서에서 포대까지 좌표가 흐르는 시간, 초탄 발사와 철수에 걸리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S9의 진짜 경쟁력은 포신보다 디지털 사격 통제 체계와 호주군 야전 포병 전술 데이터 체계에 연결해 있습니다. 드론이나 전방 관측반이 표적을 찾아 좌표를 보내면 포대가 무전으로 숫자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포가 서로 다른 탄도로 쏜 포탄을 같은 시각에 떨어뜨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AS10 탄약 운반장갑차가 붙습니다. 자주포는 많이 쏠수록 뒤에서 탄약을 옮기는 병사가 위험해지는데 AS10은 장갑 밖으로 병력을 오래 노출하지 않고 기계식 이송장치로 재보급합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S10 한 대가 AS9 2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포를 쏘는 차량만 장갑화한 것이 아니라 탄약이 이동하는 마지막 구간까지 장갑 안으로 넣은 것입니다. 이 체계가 있어야 6문의 포가 한 번 3개 쏘고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적의 반격을 피해 위치를 바꾸면서 계속 싸우는 포대가 됩니다. 헌츠맨의 방어력도 철판을 더 붙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플라산이 참여한 방어 패키지는 차체 하부 폭발과 급조 폭발물, 파편에 대비한 고정식 탈착식 장갑과 충격 흡수 자석을 포함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AS9과 AS10을 대상으로 폭발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포병은 전차처럼 적과 정면에서 싸우지 않지만 탄대전에서는 드론이 위치를 찾아내면 집속탄과 자폭무인기, 대포병 사격이 곧바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호주군은 사거리만 긴 포보다 맞기 전에
움직이고 파편을 맞아도 승무원이 살아남으며 탄약까지 장갑 안에서 보급할 수 있는 포병 체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헌츠맨이 M77 체질을 모든 임무에서 밀어내는 만능 무기는 아닙니다. M777은 헬기로 산악과 섬에 옮길 수 있지만 48톤의 AS9은 대형 상륙전과 중장비 수송 체계가 필요합니다. 호주군도 경량 공중기동부대에는 M777의 역할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력화는 견인포의 실패가 아니라 포병을 두 층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가볍게 멀리 보내야 할 곳에는 M777을 쓰고 기갑여단과 함께 적의 포격을 견디며 싸워야 할 곳에는 AS9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자주포가 무조건 우월하다고 말하면 군사 분석이 아니라 무기 자랑에 그치게 됩니다. 호주가 이 무기를 타운즈빌의 제3 기갑여단에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주는 2024년 국가 방위 전략에서 북부 적군로와 도서 지역에서 상대의 진출을 막는 거부 전략을 중심에 놓았고 육군을 연안기동과 장거리 타격에 맞게 바꾸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 연구 자료도 섬과 해안이 얽힌 전장에서는 고정익 항공기나 함포 지원이 끊길 수 있으며 이때 AS9과 하이마스 같은 기동식 화력이 부대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헌츠맨을 당장 해안포로 못 박은 공식 계획은 없지만 상륙부대와 함께 섬이나 북부 해안으로 전개해 항만 접근로를 통제할 선택지는 커졌습니다. 중국을 자극적으로 끌어다 붙이지 않아도 호주의 계산은 분명합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2026년 4월 중국 해군의 태평양 인도양 원거리 배치가 더 잦아지고 능력도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주포 30문이 중국 해군을 막는다는 주장은 과장입니다. AS9의 현실적인 역할은 북부기지와 상륙거점, 기갑부대를 방어하고 적이 지상군이나 상륙전력을 투입할 때 접근 비용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해군과 공군이 싸우고 육지 발을 딛는 순간부터는 AS9과 하이마스, 드론, 레드백이 하나의 전투망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얻은 것은 1조 원대 수출 실적보다 더 큽니다. 빅토리아주 진롱의 HAS 공장은 헌츠맨 28문과 AS10 14대를 생산한 뒤 2027년부터 129대 레드백 보병전투차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한 공장에서 자주포와 탄약차, 보병전투차를 연속 생산하면 호주 인력은 용접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전자장비 통합, 시험평가와 정비 데이터까지 축적합니다. 한국은 핵심 부품과 후속 개량, 정비 물량에서 장기 수익을 얻고 호주는 공급망이 끊겨도 자국에서 장비를 유지할 기반을 얻습니다. 이것이 완제품 수출보다 강한 동맹형 방산 모델입니다. 물론 유형도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추가 물량을 발주하지 않으면 거대한 공장이 헌츠맨과 레드백 생산 이후 일감절벽을 맞을 수 있고 현지화가 깊어질수록 한국이 넘겨주는 기술과 호주가 가져가는 부가가치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챙겨야 할 것은 공장 간판이 아니라 핵심 부품 반복 공급권, 성능 개량의 설계 권한, 제3국 수출 때의 지분과 정비 물량입니다. 현지 생산을 해주고도 다음 계약에서 밀리는 나라가 있는 반면 플랫폼의 두뇌와 후속 지원 생태계를 붙잡은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봅니다. 호주군이 헌츠맨을 페라리라고 부른 장면은 듣기 좋은 칭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위험을 제거하고 호주에서 생산하고 현지 탄약과 전투 체계를 붙인 뒤 실제 포병 부대에 넣어 30초 안에 쏘고 빠지는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무기를 사면서 사용 허가를 걱정했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른 나라 군대가 전쟁 방식을 바꾸도록 생산 체계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호주의 자주포 6문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포병 전투 경험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교kon과 공장 정비망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백까지 같은 생산 라인에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호주군의 기갑 부하를 알리는 첫 포성은 결국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급 시장으로 들어가는 출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5일 이라크 K9 영상입니다.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보여준 K9 화력쇼가 곧바로 효과를 드러냈습니다.
한때나마 중동의 군사 강국을 표방했던 이라크가 K9과 천무의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라크는 직접 포병지휘관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편성하여 한국의 방산공장을 살펴보고 K9을 비롯한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를 둘러봤습니다. 이미 10개 이상의 나라에 수출되어 세계 최고의 수출 물량을 자랑하는 K9이 새로운 수출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최근 이라크는 부쩍 한국 방산과의 협력이 증대되는 나라인데요. 앞서 FA-50과 천공투를 도입하며 한국 방산과의 협력 관계를 시작했던 이라크가 K9과 천무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넘어서는 중동의 VIP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포병 무기 체계는 광활한 중동 사막에서 특히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사막지대에 위치한 국가들은 통상적으로 기갑부대 위주의 병력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원거리에서 제압하려면 포병 전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전차 무기가 발전했다 하더라도 보병이 미사일을 들고 전차를 잡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며 결국 강력한 포병의 화력 지원은 중동의 패권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라크마저 집어삼킨 K9의 최신 수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K9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다른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K9은 고폭탄 사격 시 18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HEBB탄은 40km까지 사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최대 60km까지 사격할 수 있으니 그 어떤 자주포와 맞붙더라도 정면 대결이 가능합니다. 곡사포의 사거리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거리가 짧은 측은 자신들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적 포병의 사거리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의 집중 사격을 막고 상당수의 전력을 손실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사거리가 적보다 더 길다는 것은 적의 공격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고 교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K9의 이러한 사거리가 특수한 포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일반적인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면 약 3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하고 있지만 엑스칼리버와 같은 특수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50km의 사거리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엑스칼리버처럼 특수포탄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보다 더욱 우수한 6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이 기존의 포탄을 엑스칼리버처럼 개량한다면 그 이상의 사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한국은 엑스칼리버와 유사한 체계의 신형 포탄은 물론이고 램제트 엔진을 적용한 사거리 연장탄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수년 이내로 한국과 미국의 자주포 사거리는 2배 이상 차이 나게 될 예정인데요. 또한 K9의 탄종도 매우 다양합니다. K9은 일반적인 고폭탄 이외에도 DPICM과 APICM 등의 개량 고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백리연막탄과 지뢰살포탄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탄은 각기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술적 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장점입니다. 또한 K9은 더 이상 외국산 파워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게 되면서 중동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에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군사분쟁에 민감한 독일이 분쟁 국가 또는 분쟁 위험 국가에 대해선 수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UAE가 K9 도입에 실패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워팩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처럼 정치, 외교적인 이유로 인해 K9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일은 없어졌습니다. 자주포에게 우수한 엔진은 사거리나 탄종 못지않게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자주포가 전차처럼 적진을 돌파하고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포의 기동성이 우수하게 되면 적의 위협을 빠르게 회피하고 유리한 사격 지점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현대전장은 각종 감시 자산의 발전으로 인해 적 포병을 추적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고 이에 따라 자주포는 포탄 발사 직후 신속하게 진지를 변화하는 것이 기본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주포의 기동성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진지 변화는 지연될 것이며 곧바로 적의 반격을 받게 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마력 엔진을 장착하여 시속 67km의 최고 속도를 보유한 K9은 동급의 자주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각 등판 능력도 매우 우수한데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선 무기 체계의 고각 등판 능력이 기동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려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어떤 지형에서도 거침없는 기동이 가능한 자주포를 탄생시켰으며 덕분에 전 세계 각지로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유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상 어떤 기후와 자연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K9은 평원, 정글, 사막에 이르기까지 환경 조건과 관계없이 전천후 기동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K9의 우수한 점은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K9은 방어력마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K9의 방어력은 전방위에서 14.5mm, 기관 총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m 거리에 152mm 포탄 파편까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전천후 자주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은 이라크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K9은 가성비 측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무기 체계에서 가성비는 그 어떤 성능 지표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나라는 한정된 국방 예산을 가지고 군을 운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부대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타 무기보다 몇 배 이상 비싸다면 미국조차도 다른 대안을 찾을 정도로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K9은 독일제 자주포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렴한 가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안 팔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유한 K9이 아예 경쟁 모델은 꿈도 꾸지 못할 성능으로 또 거듭날 전망입니다. K9A2와 K9A3는 그야말로 K9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모델입니다. K9A2는 자동 장전 기능을 극대화하여 K9보다 최대 발사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K9은 최대 발사 시 분당 8발을 넘기기 힘든 수준이지만 K9A2는 분당 10발 이상까지 최대 발사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병 부대는 하나의 포대에 6문이 편제되는 만큼 자주포가 분당 10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최대 60발의 포탄이 정머리 위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장의 신이라 불리는 포병답게 1분 동안 60발의 포격은 적 진영을 완전히 갈아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A2는 지속 사격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지속 발사 속도는 분당 2~3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K9A2는 지속 발사 시 분당 최대 6발까지 향상될 예정으로 이 정도의 사격 속도는 사실상 K9의 최대 발사 속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K9A3는 포신의 개량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로 거듭날 전망인데요. K9A3는 기존의 52 구경장 포신이 아닌 58 구경장 포신으로 교체되면서 사거리와 발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금껏 58 구경장 포신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마의 영역입니다. 미국이 앞서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하고 사거리 연장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지만 포신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단순히 시험 발사 단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9A3를 위해 포신의 내구성을 끌어올린 신형 포신을 장착함으로써 사거리를 연장시키고 급속 발사 시 포구 마모도를 줄여 최대 분당 12발 이상의 화력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K9을 구매하여 자국 포병 전력을 강화한다면 K9은 중동 일대에서 연쇄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K9이 중동 지역에서 연합훈련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UAE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UAE는 한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9을 비롯한 한국군의 주요 지상 무기 체계가 대규모로 훈련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한국은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K9의 실사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즉 K9은 이미 UAE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 수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9이 이라크로 수출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K9의 도입을 검토했던 주변 국가들도 K9 도입의 속도를 올릴 것이며 당장 후티 반군 등으로 인해 자국 전력의 강화가 시급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대규모 계약 체결을 원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K9의 이라크 수출 성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무기 도입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중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산 수출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창출하게 될 것인데요. 유럽, 중국 등은 한국 방산의 자주포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K9이 이라크와 중동 지역으로 수출 물량을 증대한다면 2025년도 한국 방산의 자주포 시장 독점은 이어질 것입니다.